자, 오늘부터 우리가 좀 다룰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서양 고대 철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왜 존엄한 존재인가, 또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2500년 전에 우리가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사유했는지 이런 문제를 좀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잊어버렸던 어떤 삶의 원천들, 또 생각의 어떤 근원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강의를 통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규정하려고 했는지, 물론 이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뭐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제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실질적으로 나란 무엇인가, 또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되게 정확한 해답 또는 이제 뭔가 원리나 원칙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DNA가 있어서 인간은 인간 종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하지만, 그 DNA라고 하는 유전형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타고 태어나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또 유전자의 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나무를 뭐 미루나무든지 뭐 콩나무든지 뭐 심어 놓을 때 나무라고 하는 그 종이나 유는 비슷하지만, 그게 뻗어나가는 가지나 잎사귀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색깔, 뭐 다양한 모양, 또 다양한 크기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뭐 또 자라다 죽을 수도 있고, 인간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뭐 그게 DNA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게놈 지도를 지금 거의 완성을 했는데, 인간 게놈 지도에 나타나 있는 그런 형태들이 한 300개, 400개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뭔가 드라이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회의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문제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던지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답을 시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펼쳐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정으로 여러분 몫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던 멋진 철학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 특별히 나의 삶에 대해서, 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제 그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댕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 이제 플라톤은 손을 들어서 위를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근원, 또 인간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또는 이제 물리적인 이 DNA적인 요소만 가지고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고, 그걸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인간의 이성 또는 지성, 또 신,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초월적, 또 형이상학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세계를 지배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진정한 어떤 삶의 원칙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플라톤은 이걸 딱 아주 단명하게 이데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데아라고 부르고 있고, 그 이데아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이 이데아라고 하는 거를 지금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생각, 관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가 플라톤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하고 고대 플라톤이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이제 완전히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세계고 실제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그냥 하나의 생각,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축소화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그 발전 단계에 좀 커다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올라간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제 아카데미아에 한 2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자기 스승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제 탐구하고 그것들을 자신이 내면화시키는데 너무 나갔다. 지금 인간에 대한 어떤 본질들 이야기하면서 너무 형이상학적인, 너무 초월적인, 너무 이 세계를 벗어난 그런 유형의 그 삶의 원칙들이 과연 이제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게 되죠. 뭐 사람은 살아가는데 어디에 살아가냐면 땅 위에 살아가는 거죠. 인간은 물리적인 존재,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귀한 사랑을 꿈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갖고 있는 생식세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남성성, 여성성 이건 뭐 굉장히 아름답게 추앙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XY 또 XX 염색체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버티고 살고 있고 땅에 붙어 있는데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너무 초월적인 거, 너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의 어떤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삶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라파엘로의 이제 아테네 학당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은 땅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땅의 문제이고 변화의 문제이고 운동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 시간 동안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하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그 생애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그가 이제 어떤 가정에서 탄생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의사 집안에서 출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이제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가 굉장히 특이한 이름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할아버지 이름을 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 이제 자기 장인어른의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딸을 낳으면 자기 할머니, 자기 어머니 이름을 짓고, 또 이제 두 번째 딸을 낳으면 또 이제 자기 장모님 이름을 짓죠. 그래서 이름이 되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들이 집안에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이제 고대에는 이렇게 좀 약간 세속적인 이름이 강했고 그리스가 이제 로마에 편입되면서 기독교 문화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 성자 이름들 뭐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인들의 이름들이 이제 자주 또 반복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네임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생일보다 네임데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네임데이는 이제 성인들의 축제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스타브로스라든지 뭐 요하니스라든지 이런 어떤 성인들 이런 사람들의 축일이죠. 그 사람들이 태어난 생일날을 기념해서 굉장히 큰 성대한 축제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거기에 자기 이름이 얽혀 있으면 그날을 이제 오히려 더 성대하게 좀 축복하는 또는 이제 그런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전통들이 이제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 니코마코스는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금 이제 유고슬라비아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 피롬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이제 명칭을 바꿔가지고 마케도니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실제로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데는 이 땅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는 지금 이제 슬라브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스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뭐 자기들이 이제 그 영토에 살고 있으니까 마케도니아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날조죠. 뭐 중국의 동북 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역사라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뭔가 이제 자기 나라가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좀 억지를 쓰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과는 이제 무관하게 마케도니아의 이제 왕으로 지냈던 아미타스 3세의 이제 친구이자 주치를 지냈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뭐 의사 집안이니까 부유한 가문에서 자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18살에 그 플라톤이 이제 세운 학교가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아카데믹이라고 할 때 그 아카데믹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이 플라톤이 세우는 이제 그 사립학교인 대학 정도의 수준이죠. 거기서 나온 유래된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20년 동안 공부를 했죠. 이제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아카데미아의 이제 원장이 되지 못하고 세력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말년에 자기도 이제 하나의 대학을 세우죠. 그걸 이제 리케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이제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학교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카데미아,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류케온이라고 하는 학교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수사술로 또 유명한 학교들이 이제 몇몇 학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카데미아하고 류케온은 정통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학술적인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 학과 과정을 운영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은 귀족이고 귀족들만이 학교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규 과정을 거쳤던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 정치, 이제 정계에 입문해서 사회적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야기로는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제는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아테네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에 있는 모든 도시 국가들이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국가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 출신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아테네 사람들이 되게 그 좀 왕따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암살하려고 또는 이제 처벌하려고까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야밤 도주를 하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에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도망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칼깃으로 피신하게 되죠. 자,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그 철학을 탄압하면서 죽였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제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철학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굉장히 눈빛이 레이저 눈빛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건 뭐야 뭐 좀 이상한 동물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런 좀 왕따 당하는 그런 비슷한 기분들을 좀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동물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어떤 삶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싫어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하면 되는 건데 뭘 또 고민해가지고 얻을 것도 없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느냐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강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깨고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이제 철학의 기본적인 출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한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대화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가 우리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되게 탄압을 좀 많이 받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작품들은 플라톤하고는 반대예요. 플라톤은 이제 그 지금 대화편들이 많이 남아 있죠. 원래는 이제 강의록도 많이 이제 썼었는데 이 강의록 이제 플라톤에서는 다 사라지고 이제 대화편들만 남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꾸로예요. 대화편을 좀 썼다라고 하는데 그 대화편은 사라지고 이제 강의록들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전집은 대부분 다 이제 강의 노트들을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강의 노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그리스에서 내려왔던 여러 가지 그 생각의 전통, 자, 이런 것들의 총화이자 전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대단원이라고 하는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서양의 학문적인 방법의 전통을 세웠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선행 연구예요. 선행 연구 비판. 자, 우리가 그 논문을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논문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리예요. 뭔가 이제 실험을 하거나 어떤 관찰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그대로 적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정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C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B급이나 A급을 올라가는 것은, 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리해 놓은 거에 틀렸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 또는 굉장히 뭔가 이제 그 비판적인 생각들을 담아 놓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선행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그 바칼로레아라든지 독일의 이제 아비투어 그런 시험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어떤 비판과 관련해서 필독서가 있고, 필독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매매에 대해서 비판하시오, 아니면 뭐 안락사에 대해서 비판하시오라고 할 때 그것과 관련된 작품들이 있고, 그 작품들이 뭐 소설이든
뭐 에세이든 한 5권이나 10권 정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라고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5권 읽었으면 그 5권에서 다 비판하고 내 6번째 의견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제 서양 애들이 쓰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지적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제 많이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애들이 쓰고 있는 에세이가 몇 장 정도 든 줄 알아요? A4 용지로? 잘 모르겠어요. A4 용지로 2,000장 정도 써요. 2,000장. 근데 이제 뭐 좋은 대학일수록 좋은 학교일수록 에세이가 평균적으로 2,000장이 된다는 거고 자기들 뭐 에세이 쓴 거 모아놓으면 거의 뭐 자기 키 정도 아니면 뭐 자기 키의 반절 정도는 오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쓰는데 그 쓰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내가 읽었던 그런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선행연구 비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최초로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전통들을 고대부터 쭉 훑어가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또는 이제 장점들을 추출을 하고 그것을 그 강점들은 이제 강화시키고 그 약점들은 비판적으로 다시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하는 이런 어떤 선행 연구를 만들어 갔던 최초의 학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중세 시대에 오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스콜라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콜라식 방법 이제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또 그 답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을 달고 이런 방식으로 학문적인 그런 계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철학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있던 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학과 관련해서는 자연철학, 또 영혼론에 관해서는 이제 영혼 탐구사, 또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이제 형이상학사,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앞에 어떤 학자들이, 어떤 선배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나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작업들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 작품을 남겼는데 그게 유실된 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단편이라고 그러죠. 그런 단편들이 남아 있는 이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직접 인용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뭐 이것도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이론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은 또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좀 드는 거, 또 자기 마음에 좀 잘 안 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선행 연구를 약간 이제 선택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그 앞선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유지했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 했는지를 들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형태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그 어떤 혁명적인 또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학문적인 방법론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뒤에 가서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가장 최고의 학문, 이걸 이제 우리가 소피아, 이걸 이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철학적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철학적 지혜가 학문의 가장 중요한 테마이고 또 학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뭔가 그것은 이제 이 원인들과 원리들을 탐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 말로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아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원인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아이티올로지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원인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인학. 자, 왜 그것이 이제 발생했는가? 그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학문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제 이 원인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물리적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왜 그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왜 그렇게 그것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것들이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죠. 우리가 이제 플라톤에서도 이거를 이제 아레테라고 이야기했었죠. 아레테. 아레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것의 기능이 가장 탁월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칼의 아레테가 뭐냐? 그건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칼인데 이걸 자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칼의 아레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칼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 그게 먼지가 됐든 뭐 기계가 됐든 톱니바퀴가 됐든 모든 것들은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기능들이 왜 필요한지, 이것들을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소피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지금의 어떤 자연과학,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것이고, 이제 개별적으로는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이렇게 뭐 나눠지긴 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자연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연학. 자, 이런 것들을 시도한 것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기본적인 그 기여 중에 하나가 학문을 분류한 거예요. 학문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이론, 그러니까 어떤 구조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찰 사실들이 있는데, 이 관찰 사실들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그 원리 또는 이제 원칙 또는 이제 이 법칙, 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 말로 테오리아, 우리가 시오리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이제 테아오마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관찰된 사실들 중에서 여기에서 뭔가 일관되어 있는 하나의 원리나 원칙들을 보는 것, 그것을 바로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원자로 존재한다. 여러분 눈에는 원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자들이 소립자들이 작용하는 그 결과들만 볼 수 있지, 여러분들이 소립자들 직접적으로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 원자나 소립자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사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자연학, 뭐 생물학, 뭐 신학, 존재론, 이런 어떤 학문들이 이제 이론 철학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자연학은 뭐 그 생물, 무생물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무생물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면, 이제 생물학은 생물들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신학은 생물과 무생물을 합쳐서 또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이 축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론은 자연학, 생물학, 신학 전부 다 합쳐가지고 존재라고 하는 게 뭐냐, 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전부 다, 물론 자연학에서는 이제 관찰이나 경험이 필요하긴 하지만, 전부 다 이제 이런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질적으로는 이론의 역할이, 그러니까 좀 사변적인 역할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물리학도 이론 물리학이 있고 이제 실험 물리학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론 물리학 들어가 보면 거의 소설급이에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 이야기하는 시간과 공간이 합해진다, 뭐 시간은 가지 않는다, 시간은 지금 잘도 가는데 왜 시간이 안 간다고 얘기할까, 왜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이제 그 우주선의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인데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뭐 이런 것들 말이 돼요?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뉴턴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공간, 시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뭐 다른 데서 다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이건 말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에게서 중요한 건 이제 실천이다라고 하는 건데, 실천,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리스 말로는 프락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프랙티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자, 프락시스.
자, 이건 이제 실천 또는 이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대부분 다 문화적인 것과 관련이 되죠. 자, 이제 개미는 항상 똑같은 집을 짓고 꿀벌도 똑같은 집을 짓지만 인간은 절대 똑같은 집을 짓지 않아요. 이제 왜 그럴까? 자, 개미나 우리나 물론 이제 그 생물학적인 유전자가 동일한 어떤 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다르고 또 좀 더 고상하고 뭔가 이 세계를 초월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윤리학적인 문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정치학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미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침팬지나 다른 유인원들은 갖고 있지 않는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윤리학이나 정치학이나 미학도 어느 하나의 원리나 원칙으로 전혀 수렴되지 않아요.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덕윤리, 뭐 덕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아레테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덕윤리에서 중요한 이 인간의 탁월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의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바로 이제 실천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도구적 담론. 자,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여기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어, 논리. 이게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언어나 논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그 타고 태어난 안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주어, 수로, 구문. 자, 인간은 주어, 수로, 구문을 이제 벗어날 수 없죠.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과 어떤 주체를 이런 방식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언어나 논리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뭐 특별히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사회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세계를 이해할 때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구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도구들이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많고, 그 오류 때문에 또 일반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오류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이 바로 이제 이 도구적 담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인간만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 닫고 들어와. 문 닫고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이 언어적인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인 거하고 우리 뇌 또는 우리 어떤 그 지성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것들을 그 간격들을 메꿔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도구적 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학 배우는 이유, 비판적 사고 배우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의 이제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론 철학에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자연학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제 이 형이상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연학을 그리스 말로는 이제 피지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형이상학은 이제 메타피지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이 형이상학과 자연학의 이름은 나중에 이거를 이제 편집하는 사람이 이 자연학 다음에 이 형이상학 책을 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애프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학 다음에 오는 책이다라고 해서 이제 메타피지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또 이거를 이제 초월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욘드. 초월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이 자연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자연학을 접근하는 방식은 앞에서 다루었던 이제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데, 앞에서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있어서 이 자연, 이 피시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세계로서의 자연이라기보다는 이 본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본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물리적인 어떤 토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본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어떤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또 만지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세계로서의 이 자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성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계를 먼저 우리가 탐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피시스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이제 철학에서 굉장히 복잡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 자연,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개념. 자, 이제 첫 번째 자연 개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죠. 이 물질 세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뭐 흙이나 뭐 불이나 공기 뭐 이런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세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17세기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연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연에 대해서 또 철학적으로는 이 물질 세계 말고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물리학인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20세기 물리학에서는 이제 양자 역학으로 들어가면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이 입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 거시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자, 미시 세계로 나눠지면, 미시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거는 확률, 이걸 이제 파동함수 확률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건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관측 이전의 단계이고, 관측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입자나 아니면 파동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뭐 책상이나 의자, 달,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관측할 때만 존재하게 돼요. 관측하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25년에 아인슈타인도 솔베이회에서 어떻게 달이 없냐, 달이 어떻게 볼 때만 있고 보지 않으면 없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물질 세계는 실질적으로는 뭔가의 어떤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세계를 우리가 이제 정신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제 그거를 억지로 붙인다라면. 그래서 이제 이 정신 세계는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자, 정신 세계는 이제 신이 지배하는 세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신이 다스리는 세계, 이제 선의 세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자연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이제 낭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낭만주의. 그래서 낭만주의는 이제 여기서 뭐 낭만주의, 표현주의, 뭐 예술적인 사조, 문학적인 사조가 다 등장하는데,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을 봐야 되고, 그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신이나 이 선을 추구하는 거, 이걸 이제 문학이나 예술이나 종교로 형상화시키는 것을 그걸 이제 인간의 지적 활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이 낭만주의에서는 이제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해요. 에피파니. 원래 이제 에피파니는 신이 현현하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신이 현현하는 걸. 그래서 이제 자연이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제 이 정신적인 세계로서 자연을 설명하는 예술이나 종교나 이 철학에서는 뭔가 이 자연의 물질 속에 흐르고 있는 힘, 우리가 이제 뭐 스타워즈 보면 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스 비두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힘이 있는데, 물론 이제 물리학으로는 이제 포스, F는 ma죠. 자, F는 ma인데 그것 말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힘들이 있고,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 신이 나타나는 현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자연을 이야기하지만, 그 자연 속에 또 담겨져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신이나 낭만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자, 이죠. 자, 그것은 무의식이다. 또는 쇼펜하우가 이야기하는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뭐 신의 선함, 또 인간의 어떤 본성, 이걸 이제 뭐 동양에서는 리라고 이야기하고 뭐 태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무의식적인, 또 이 무의식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욕구나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계속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에게 등장하는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거의 뭐 한 2000년 동안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정립하는 이런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이제 문제를 최초로 담론화시킨 것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긍정해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물리적 우주, 또 동시에 어떤 정신적 우주로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연합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이제 논의를 이제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는 정신하고 물질하고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개별적인 실체 안에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이제 자연과학, 자연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적 존재들의 생성을,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이걸 이제 소멸이라고 해야죠. 생성과 소멸을 우리가 탐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다른 선배들과 좀 다른 점은, 자, 엘레 학파에서는 A에서 B로 간다. 다시 말하면 존재에서 무로 가거나 아니면 무에서 존재로 간다. 이렇게 단층적으로 이해를 했다라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AX에서 BX로 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AX와 BX에서 공통적인 이 X라고 하는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체다라고 이야기해요. 히포케이메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기체가 있고 그 기체에 달라붙는 어떤 부수적인 요소들, 그게 이제 A와 B인데 그런 부수적인 요소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X라고 하는 것은 기체로서 실체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데 드러나지는 않아요. 드러나지 않고 단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A와 B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그 우리가 유전형과 표현형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데, 유전형으로서의 X는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유전형이 이제 표현형으로 전개되면서 드러나는 우리의 머리 색깔이라든지 뭐 손 모양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A와 B의 범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체는 동일하지만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조금 더 세분화시킨 또는 이제 점진적인 자연학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X라고 하는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가 자, 씨앗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조금 자라서 묘목이 되기도 하고, 큰 나무가 이제 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잘라가지고 책상으로 이제 만들고, 또 책상으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불꽃으로 써가지고 재가 되고. 자, 이 X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수리 나무 X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 상수리 나무 X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씨앗의 모양, 묘목의 모양, 뭐 큰 나무의 모양, 또 그 다음에 책상의 모양, 또 재의 모양, 계속해서 변해가요. 근데 그 변해가지만 이 X라고 하는 거, 이 상수리 나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포케이메논이기 때문에, 기체이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고, 단지 이것이 계속 시간이 가면서 공간에 따라서 변해가는 모습.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범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만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기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은, 자, 기체는 이제 히포케이메논 이야기하는데, 이제 휘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뭐 아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래. 이제 케이메논, 케이마이라고 하는 말은, 자, 어디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아래에 놓여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체인데, 자, 플라톤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이제 플라톤에서 기체는 이제 우리가 코라라고 얘기했죠. 코라. 이건 이제 물리적인 물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코라와 또 동시에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형상들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뭐가 기체인가라고 하는 물음들이 이제 여기서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
것들이 변하지 않는 요소를 갖고 그걸 둘러싼 것만 변한다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러면 이제 이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플라톤의 코라인가? 물질인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순수 물질. 그 다음 거는 이제 이게 순수 형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붕어빵을 보면 이 붕어빵의 이 밀가루, 이건 이제 밀가루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이제 그 붕어빵의 그 붕어 모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뭐가 이제 기체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곧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로서 순수 물질, 그다음에 이제 순수 형상으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이것은 서로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플라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를 이제 예로 들어 생각한다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개체가 없으면 소크라테스 얼굴이든지 뭐 키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존립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별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 개별자라고 하는 것은 자, 효과나 가상들, 이제 플라톤은 이제 에이카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환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자, 동굴의 벽화에서 아니 동굴의 비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뭔가 그 그림자들이 인간의 이 개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자들도 그 원자의 배열체, 구조체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원자의 어떤 집합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자,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됐을 때 내가 나가 되는 것은 그 원자의 배열이다, 또는 이제 구조다, 또는 이제 패턴이다, 또는 이제 정보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 개별자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이 배열 구조, 패턴, 이 정보가 이제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했던 것이 바로 플라톤이었죠. 이게 이제 플라톤이 이걸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나를 또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배열이나 구조나 패턴이나 정보라고 하는 것과 나의 원소라 하는 것들이 이게 나눠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 따로, 그러니까 배열이나 구조, 패턴, 정보 따로, 그다음에 나의 원자 따로, 이게 아니라 항상 이 배열이나 구조는 어디에 있느냐? 원자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것으로 환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꾸 이제 정보나 구조나 배열 이런 것으로 환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플라톤에 대한 어떤 비판이죠. 플라톤은 이걸 이제 이데아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형상으로서의 이데아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물질적인 방식으로 이제 원자론처럼 물질적인 방식으로만 또 환원하려고 하는 것도 반대하는. 그래서 인간은 또 세계 사물은 항상 원자대 그 배열 구조가 합체되어 있는 형태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 배열 구조, 패턴, 정보 이거 아무것도 아니냐? 또 그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 인간인데, 이것이 이제 이론인데, 그 이론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리스 말로 호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러이러한 배열, 이러이러한 구조,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왜 그런 배열이나 왜 그런 구조나 왜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가? 그걸 이제 그 이유라고 하는 DOT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다양한 형식의 배열이나 구조, 패턴이나 정보에 따라서 70억의 인구들이 있게 되는데, 자, 그 배열이나 구조를 아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지금 태어났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 배열이나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론으로서 이 배열이나 구조,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를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또 동시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던지고 있죠. 하나는 나란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는 개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나의 육체가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기독교와도 연관이 돼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뭐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천국 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가는 거예요. 육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을 2분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3분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자, 3분법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자, 정신이라고 하는 푸시케가 있고 그다음에 육체라고 하는 사르크스가 있어요. 사르크스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소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푸시케, 우리 영혼, 정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르크스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 흙으로 만든 육체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소마라고 하는데 이 소마가 신성한 소마가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재림할 때 모든 자연이 이제 자연 속에 이제 우리의 몸들이 흩어져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전부 다 내놓는다. 물론 이제 상징적인 거이긴 한데, 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개별자인가? 그러니까 나를 나로 규정하는 것은 나의 개별자. 나의 개별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신과 나의 육체, 나의 세포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배열이나 나의 구조, 나의 원자의 구조, 배열, 패턴, 정보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이것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들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동일한 형태의 배열이나 동일한 형태의 구조, 원자 구조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70억이 다 달라야 돼요. 그래야 70억이 가장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개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배열 1과 여러분들의 배열 2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같이 될 수도 없고 꼬일 수도 없고 혼동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생물학적인 개별자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어떤 원자의 배열이나 구조를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